요즘 뉴스 보시면 세계 경제 어렵다는 말 참 많이 들리죠. 미국은 관세 압박, 중국은 경기 둔화, 전 세계가 흔들리는 이 와중에 한국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한 벽을 넘어섰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연간 수출 7천억 달러, 그리고 전 세계 6번째 수출 강국. 이건 숫자 자랑이 아닙니다.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버틴 우리 산업과 우리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왜 한국이 다시 주목받는지 그 이유를 차분히 그러나 확실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공감되셨다면 좋아요,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면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시카 톰슨입니다. 포춘지 아시아 경제 섹션을 담당하고 있죠. 2024년 12월 뉴욕 본사에서 긴급 메일이 날아왔습니다. 2025년 한국 경제 전망을 취재하라는 거였어요. 저는 솔직히 내키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이미 답이 나와 있었으니까요. 월스트리트의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펼쳤죠. 한국 수출 2025년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모건 스탠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악의 경우 5,800억 달러 선까지 하락. 제 책상 위엔 비관적 전망만 수북이 쌓여갔어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얼어붙고 있었죠. 미국은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중국은 제로 성장을 기록했어요. 유가는 배럴당 60달러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공급은 넘쳐나는데 수요는 사라졌죠. 한국 수출 기업 CEO 몇 명과 화상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이번엔 버티기만 해도 다행입니다. 또 다른 분은 더 직설적이었죠. 7천억은커녕 6천억 유지도 힘들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1월 첫째 주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3시간 동안 창밖만 바라봤죠. 머릿속으론 이미 기사 제목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경제 7년 만에 최대 위기. 뭐 이런 식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하늘은 잔뜩 흐렸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로 향했습니다. 한 공무원을 만났죠. 그분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올해는 정말 어려울 겁니다. 저는 노트북에 그 말을 받아 적었어요. 예상대로였습니다. 한국도 인정하고 있구나. 위기가 코앞이라는 걸요. 호텔로 돌아와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모든 지표가 하락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환율은 요동쳤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불안했죠. 주요 교역국들의 성장률 전망은 암울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 취재는 금방 끝나겠네. 그런데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게 뭔지 알 수 없었죠. 그날 밤 저는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게 끝일까? 한국은 정말 무너질까? 답은 곧 나올 거였습니다.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요. 1월 15일 아침이었습니다. 관세청 브리핑 자료를 받았죠. 1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실적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다 멈췄어요. 숫자가 이상했거든요. 수출액이 전년 대비 3.8% 증가했습니다. 감소할 거라던 예상과 정반대였죠. 저는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타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실제 숫자였죠. 하루 평균 수출액을 계산해봤습니다. 19억 2천만 달러였어요. 역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봤죠. 이게 무슨 일이지? 부산항으로 달려갔습니다. 직접 봐야 했어요. 새벽 5시에 출발했죠. 부산항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크레인이 쉴 새 없이 움직였어요. 한 현장 관리자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김성호 차장이었죠. 김성호 차장이 말했습니다. 요즘 미친 듯이 바빠요. 작년 이맘때보다 확실히 물동량이 많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어떤 품목이 늘었나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죠. 반도체요. 엄청나게 나가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적재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로고가 보였어요. 한 컨테이너에 실리는 반도체 칩의 가치가 수백만 달러였습니다. 저는 카메라로 그 장면을 담았죠. 평택항도 방문했습니다. 자동차 선적 부두였어요. 현대차와 기아차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한 물류 담당자가 말했어요.
미국 관세 때문에 걱정했는데 오히려 물량이 늘었습니다. 저는 놀랐죠. 어떻게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수요가 폭발했거든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데이터를 다시 검토했어요. 언론은 아직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이 변화를 크게 다루지 않았죠. 하지만 현장은 달랐습니다. 컨테이너는 멈추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본사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뭔가 다릅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에디터가 답장했죠. 확실한 거 맞나? 1월은 아직 초반이야.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감이 말하고 있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요. 2월 수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또 증가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죠. 한국 경제, 뭔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진짜 폭발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요. 3월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로 날아갔어요. 엔비디아 본사 앞에 섰죠. 저는 한국 수출의 비밀이 여기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담당 매니저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마크 첸이었어요. 그가 말했죠. 우리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절실합니다. 인공지능 학습에 엄청난 양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디서 조달하세요? 마크 첸이 웃었어요. 한국밖에 없습니다.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수출이 1,734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전년 대비 60% 가까이 뛴 거였죠.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건 폭발이었어요. SK 하이닉스 2000 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보안 검색을 통과하고 들어갔죠. 한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저희 HBM 제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섭니다. HBM이 뭐냐고요? 고대 역폭 메모리였어요. 인공지능 칩의 핵심이죠. 생산 라인을 봤습니다. 24시간 돌아가고 있었어요. 한 엔지니어가 말했죠. 주문이 밀려서 6개월치 물량이 이미 찼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6개월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도 갔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한 임원을 인터뷰했죠. 그분이 말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우리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2배 이상 올랐거든요.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디램 가격이 급등했어요. 낸드 플래시도 마찬가지였죠. 9개월 연속 월간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건 운이 아니야. 타이밍이야.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건 메모리였죠. 그리고 그 메모리를 만들 수 있는 곳은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어요. 인공지능 열풍의 진짜 수혜국은 한국이다. 호텔로 돌아와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죠. 한국 반도체 왕좌로 복귀하다. 에디터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톰슨, 이거 진짜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직접 봤습니다. 이건 반짝이 아닙니다. 그날 밤 서울 호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저는 생각했죠. 한국이 다시 일어서고 있구나. 반도체로 세계를 움직이고 있구나.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더 큰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4월이었습니다. 디트로이트로 날아갔어요. 미국 자동차 업계가 난리였거든요. 한국 차가 폭발적으로 팔리고 있었죠. 포드 본사 근처 딜러샵을 찾았습니다. 주차장에 현대차가 가득했어요. 한 세일즈 매니저를 만났죠. 이름은 제임스 파커였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차는 안 팔리는데 저기 현대 제네시스는 대기가 석 달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관세가 붙었는데요. 제임스 파커가 쓴웃음을 지었죠. 그래서 더 신기해요. 가격이 올랐는데도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저는 이유를 물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하이브리드예요. 미국인들이 연비에 미쳤거든요. 현대차 엘라베마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생산 라인이 풀가동 중이었어요. 한 생산 관리자가 설명했죠. 하루 1200대를 만들어도 주문을 못 따라갑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떤 모델이 잘 나가나요? 그가 대답했어요.
투싼 하이브리드요. 미친 듯이 팔립니다.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자동차 수출이 720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역대 최대였죠. 관세 폭탄을 맞고도 오히려 늘어난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기아 조지아 공장도 방문했습니다. 전기차 라인이 새로 들어섰더군요. EV6과 EV9이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말했죠. 미국인들이 전기차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수요를 잡았어요. 하지만 진짜 비결은 따로 있었습니다. 중고차였어요. 한국산 중고차 수출이 급증했죠. 한 중고차 딜러를 만났습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한국차는 고장이 안 나요. 그래서 중고시장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멕시코, 캐나다, 남미 시장도 뚫렸습니다. 미국이 막히자 다른 곳으로 간 거였어요. 한 무역 전문가가 말했죠. 한국은 한 곳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을 다변화했어요. 저는 데이터를 정리하며 깨달았습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은 맞아서 쓰러진 게 아니었어요. 방향을 바꿔 더 빨라진 거였죠. 관세라는 벽 앞에서 멈춘 게 아니라 옆으로 돌아간 겁니다. 본사에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한국 자동차 예상을 뒤엎다. 에디터가 답장했어요. 이거 독자들이 안 믿을 텐데. 저는 웃었습니다. 저도 안 믿었어요. 근데 숫자가 증명합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주차장에 현대차와 기아차가 즐비했어요. 저는 생각했죠. 한국은 문제를 만났을 때 무너지지 않는구나. 오히려 더 강해지는구나. 그리고 이건 자동차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5월이었습니다. 부산 영도 조선소를 찾았어요. 거대한 선박이 건조되고 있었죠. 저는 목을 젖혀 올려다봤습니다. 압도적이었어요. 한진중공업 현장 소장을 만났습니다. 성함은 박재민 소장이었죠. 그분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건 LNG 운반선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거죠. 저는 물었습니다. 주문이 맞나요? 박재민 소장이 웃었어요. 2027년 물량까지 꽉 찼습니다. 숫자를 봤습니다. 선박 수출이 320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전년 대비 24.9% 증가였죠.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도 갔습니다.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드릴 10이 건조 중이었죠. 한 설계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이건 해저 유전 개발용입니다. 한 척에 10억 달러가 넘어요. 왜 주문이 폭증했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친환경이었어요. 세계 각국이 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했죠. LNG 선박과 암모니아 추진선 수요가 터진 겁니다. 그리고 그걸 만들 수 있는 곳은 한국이었어요.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부유식 해상 풍력 플랫폼을 만들고 있었어요. 한 연구원이 말했죠. 미래 에너지 인프라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요. 저는 카메라로 그 광경을 담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수출의 구조가 바뀌고 있었어요. 예전엔 반도체에만 의존했죠.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선박. 세 축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어요. 서울로 돌아와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김현철 연구위원이었죠. 그분이 설명했어요. 삼각구조가 완성됐습니다. 하나가 흔들려도 나머지가 받쳐주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리 있는 말이었어요.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반도체가 1,700억 달러, 자동차가 720억 달러, 선박이 320억 달러였어요. 합치면 2,740억 달러였죠. 전체 수출의 거의 40%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한 품목에 기대지 않는다. 이건 중요한 변화였어요. 균형이 잡힌 거죠. 한 분야가 무너져도 전체가 흔들리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본사에 보고서를 보냈어요. 한국 수출 삼각축 완성. 에디터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톰슨, 이거 정말 대단한데? 저는 대답했죠. 네, 이번엔 반짝이 아닙니다. 구조가 바뀌었어요. 그날 밤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강물이 유유히 흘렀어요. 저는 생각했죠. 한국 경제도 저 강물처럼 흐르고 있구나.
멈추지 않고 방향을 바꾸며 계속 나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6월이었습니다. 경기도 판교 화장품 연구소를 방문했어요. 아모레퍼시픽 신제품 발표회였죠. 저는 놀랐습니다. 외국 바이어들로 가득했거든요. 한 프랑스 바이어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소피 르블랑이었어요. 그녀가 말했죠. K뷰티는 이제 프리미엄입니다. 파리 백화점에서 날개 돋친 듯 팔려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떤 제품이요? 소피 르블랑이 웃었어요. 전부요. 스킨케어, 메이크업, 선크림 모두요.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화장품 수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죠. 화장품이 이렇게 큰 시장이었나 싶었습니다. 전기기기 분야도 폭발했습니다. LG전자 창원 공장을 찾아갔어요. 가전제품 라인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죠. 한 생산팀장이 말했습니다. 냉장고 주문이 작년 대비 2배 늘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어느 나라에서요? 그가 대답했어요. 중동이요. 프리미엄 가전 수요가 터졌습니다. 농수산식품도 놀라웠습니다. 김치, 라면, 김이 수출 효자였어요. 한 식품 기업 대표를 만났죠. 그분이 말했습니다. K푸드 열풍이 대단해요. 특히 동남아시아에서요. 저는 물었어요. 왜 갑자기요? 그가 웃었습니다. K팝, K드라마 덕분이죠. 바이오 분야를 취재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 공장이었어요. 규모가 어마어마했죠. 한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대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기업입니다. 저는 놀랐어요. 세계 최대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글로벌 제약사들이 모두 우리 고객입니다. 컴퓨터와 무선통신 장비도 성장했습니다. 삼성전자 수원 연구소를 방문했어요. 오지 장비가 전시돼 있었죠. 한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우리 장비는 전 세계 통신망을 깔고 있어요. 저는 데이터를 정리하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제조 강국만이 아니었어요. 다품목 수출 국가로 진화한 겁니다. 반도체만, 자동차만, 선박만이 아니었죠. 화장품도, 식품도, 바이오도, 가전도 모두 세계 시장을 뚫고 있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엔 최영준 본부장을 만났어요. 그분이 설명했죠. 수출 저변이 확장됐습니다. 이제 한국은 뭐 하나로만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분석이었어요. 한 베트남 바이어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응우엔 꽝 민이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 제품이 최고예요. 품질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죠. 저는 물었어요. 어떤 걸 수입하세요? 응우엔 꽝 민이 대답했습니다. 전자제품, 기계, 화학제품 다 가져갑니다. 숫자를 봤습니다. 아세안 수출이 전년 대비 15% 증가했어요. 저는 놀랐죠. 이건 폭발적 성장이었습니다. 유럽연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프랑크푸르트로 날아갔어요. 독일 자동차 박람회였죠. 현대차 부스가 가장 컸습니다. 한 독일 딜러를 만났어요. 이름은 한스 밀러였죠. 그가 말했습니다. 유럽인들이 한국차에 열광해요. 특히 전기차요. 중남미도 뜨거웠습니다. 멕시코시티 전자제품 전시회를 취재했어요. LG전자와 삼성전자 부스에 사람들이 몰렸죠. 한 멕시코 유통업체 대표가 말했습니다. 한국 제품이 일본, 중국 제품을 제쳤어요. 중동은 놀라웠습니다. 두바이로 날아갔어요. 건설 붐이 일고 있었죠. 한국산 건설 장비와 자재가 가득했습니다. 한 현지 건설업자를 만났어요. 그가 말했죠. 한국 기업들이 품질과 속도에서 최고입니다. 인도 시장도 커졌습니다. 뉴델리를 방문했어요. 한국 가전제품 매장이 늘어나고 있었죠. 한 인도 소비자가 말했습니다. 삼성과 LG가 없으면 생활이 불편해요. CIS 국가들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을 취재했어요. 한국산 자동차와 기계가 인기였죠. 한 현지 사업가가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제재로 한국 제품 수요가 폭발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중국과 미국 수출이 줄어든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장을 뚫은 거죠. 아세안, 유럽연합, 중남미, 중동, 인도, CIS 모두 급성장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수출 지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중국 의존도가 줄고 다변화가 이뤄진 겁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죠. 중심이 흔들리자 판은 오히려 더 넓어졌다. 본사에 기사를 보냈습니다. 한국,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다. 에디터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톰슨, 이거 정말 대단한 스토리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직 클라이맥스가 남았어요. 그날 밤 서울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엔 불빛이 반짝였어요. 저는 생각했죠. 한국은 한 곳에 묶이지 않는구나. 벽이 생기면 길을 찾는구나. 그리고 그 길은 예상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만 남았습니다. 역사가 될 순간이요. 12월 31일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관세청 브리핑룸에 앉아 있었어요. 1년 수출 실적 발표가 있었죠. 손에 땀이 났습니다. 관세청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분이 말했어요. 2025년 연간 수출액은 잠시 침묵이 흘렀죠. 7,097억 달러입니다.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7천억 달러였습니다. 사상 최초였어요. 저는 노트북을 두드리는 손이 떨렸죠. 주변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세부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무역수지 흑자가 780억 달러였어요. 이것도 엄청난 수치였죠. 한국이 세계 6번째 수출 강국이 됐다는 발표도 나왔습니다. 저는 지난 1년을 떠올렸습니다. 1월의 비관적 전망이 생각났어요. 모두가 안 된다고 했던 그 순간 말이죠.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분이 말했어요. 이건 숫자가 아니라 체력의 증명입니다. 저는 물었죠.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장관이 대답했습니다. 기업들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도 지원을 멈추지 않았고요. 저는 1년간 만났던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부산항의 김성호 차장, SK하이닉스 연구원, 현대차 생산관리자, 한진중공업 박재민 소장. 그들 모두가 이 역사를 만들었죠. 호텔로 돌아와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췄어요. 한국 7천억 달러의 벽을 넘다. 제목이 정해졌습니다. 본문을 써내려갔죠. 위기에서 시작해 반전으로 이어지고 폭발로 마무리된 이야기였어요. 반도체의 부활, 자동차의 반격, 선박의 약진, 새로운 품목들의 성장, 시장 다변화의 성공. 모든 게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에디터에게 원고를 보냈습니다. 30분 후 전화가 왔어요. 톰슨, 이거 올해 최고의 기사야. 저는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저가 아니에요. 한국입니다. 기사가 나갔습니다.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 파이낸셜 타임스, 블룸버그 모두 후속 보도를 냈죠. 세계가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졌어요. 1년 전 이 도시에 처음 왔을 때가 떠올랐죠. 그때 저는 위기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꿨죠. 2018년 6천억 달러 돌파 이후 7년이 걸렸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죠. 코로나, 공급망 위기, 인플레이션, 관세 전쟁. 모든 걸 뚫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노트 마지막 장에 적었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다. 회복력이다. 확장력이다. 적응력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힘이다. 한국 경제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탈 시간이었죠. 게이트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단순한 취재를 온 게 아니었어요.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겁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작아졌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죠. 한국, 당신들은 해냈습니다.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걸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7천억 달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의지였고 국민의 땀이었고 미래를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저 제시카 톰슨은 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